비오는 밤 을지로 포장마차 앞에서 소년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기, 남는 곡 한 숟갈만 주실 수 있나요? 은퇴한 검사 한지은은 말없이 의자를 당기면서 앉아. 이 집 국물은 뜨겁다. 말합니다. 소년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낡은 휘슬, 거기 새겨진 2001 블루 드래곤. 지은의 손이 떨립니다. 20년 전 자신이 감옥으로 보낸 남자의 유품이었으니까요. 내 엄마 이름은 김하늘이에요. 그 순간 지은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을지로 골목 끝자락에는 낡은 포장마차 하나가 있습니다. 비닐 천막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흔들리고 있었죠.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가랑비가 아니라 제법 굵은 빗방울이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밤이었어요. 한지은은 늘 그렇듯 혼자 포장마차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63의 나이, 은퇴한 지 벌써 3년째였죠. 그녀 앞에는 설렁탕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국물 위로 파 한 줌이 떠 있었어요. 지은은 천천히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겁지만 어딘가 텁텁한 맛이었죠. 아니, 맛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그녀의 혀가 이미 무뎌진 것뿐이었습니다. 반쯤 비운 그릇 앞에서 지은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죠. 뜨거운 국물을 만졌는데도 손끝만큼은 녹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이 손으로 너무 많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너무 많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했으니까요. 2001년 가리봉 방직 공장 화재 사건. 그날의 기억이 지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피의자 김도식이라는 남자가 법정에 섰죠. 그는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지은은 단호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증인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녀는 검사였으니까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그 남자는 교도소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3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은 혼자였습니다. 원래도 혼자였지만 그 사건 이후로는 더 깊이 혼자가 되었죠. 결혼도 하지 않았고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법과 정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남은 건 식어버린 국물처럼 차가운 일상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포장마차 입구 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남는 국 한 숟갈만 주실 수 있나요?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칼을 한 소년이 서 있었죠. 후드티를 입고 있었지만 옷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마른 손이 후드 끝을 꼭 쥐고 있었어요. 14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포장마차 안에 술손님들이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술잔을 들었죠. 하지만 지은은 그 소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떨리고 있었어요. 배고픔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그 눈 속에 있었습니다. 지은은 말없이 자기 옆 의자를 당겼습니다. 그러고는 짧게 말했죠. 앉아. 이 집 국물은 뜨겁다. 소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은은 포장마차 주인을 불렀어요. 여기 우동 하나 더요. 뜨겁게 해주세요. 주인은 잠깐 지은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동이 나오자 소년은 후루룩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지은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이름이 뭐니? 소녀는 국물을 삼키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우요. 부모님은? 소년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엄마랑 둘이 살아요. 근데 요즘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지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앞에 놓인 설렁탕 그릇을 소년 쪽으로 밀었죠. 이것도 먹어. 다 못 먹었으니까. 정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요? 응, 어차피 남길 거였어. 그렇게 둘은 말없이 국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포장마차 천막을 두드리는 빗소리만 고요하게 울렸어요. 지은은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밥을 나눴다는 사실이 가슴 한쪽을 간지렸죠. 정우가 우동 그릇을 거의 비웠을 때였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이름은 뭐니? 소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물이 묻은 입술을 닦으며 대답했죠. 김하늘이에요. 원래는 건강하셨는데 요즘 계속 기침하시고 열도 나셔서. 그 순간 지은의 손에 쥐어져 있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김하늘. 그 이름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습니다. 아니, 들어본 게 아니라 기억 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이름이었죠. 20년 전 가리봉 방직 공장 화재 사건. 그때 피의자 김도식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김하늘이었어요.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우연일까요? 한국에 김하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하지만 묘한 불안감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지은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어요. 하늘 씨는 몇 살이신데? 36이요.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계산이 맞아떨어졌습니다. 2001년 당시 김도식의 딸은 12살이었죠. 지금 36이면 정확히 그 아이가 맞았습니다. 지은은 숨을 가다듬었어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이름일 뿐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정우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작은 금속 물체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지은이 몸을 숙여 그것을 주워들었죠. 낡은 휘슬이었습니다. 은빛이 벗겨지고 녹이 슬었지만 그 표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2001 블루 드래곤 축구대회.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휘슬 기억합니다. 가리봉 화재 사건 당시 증거물 목록에 있던 물건이었어요. 정확히는 화재로 사망한 피해자 중 한 명인 경비원 아버지가 차고 있던 휘슬이었죠. 그 경비원은 방직 공장에서 일하다가 불에 타 숨졌고 그의 아버지는 법정에서 김도식을 향해 당신이 내 아들을 죽였소.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노인의 손에 이 휘슬이 쥐어져 있었어요. 지은은 천천히 정우에게 휘슬을 돌려주며 물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니? 정우가 대답했어요. 아빠 친구분이 주셨대요. 엄마 말로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 찾아와서 이걸 전해줬다고 하셨어요. 옛날 거라서 소중하게 간직하래요. 지은은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 소년의 외할아버지가 김도식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자신이 감옥으로 보낸 남자의 손자가 지금 눈앞에서 차가운 비를 맞으며 국 한 숟갈을 구걸하고 있다니. 지은은 이성을 잃은 듯 급하게 물었습니다. 내 집 지금 어디니? 엄마 상태가 안 좋다면 병원에 가야 해. 정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비가 없어요. 그냥 집에서 약 먹고 계세요. 안 돼. 지금 데려가 줄 수 있니?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빗속을 헤치며 둘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지은은 우산도 없이 걸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정우가 안내한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였습니다. 철문을 열자 눅눅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벽에는 검은 곰팡이가 번져 있었고 작은 창문으로는 빗물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방 안쪽 얇은 이불 속에서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마른 손, 거친 숨소리. 김하늘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확신했어요. 20년 전 법정에서 봤던 그 어린 소녀의 모습이 희미하게 겹쳐졌습니다. 당시 하늘은 아버지 뒤에 서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지은은 바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환자 있습니다. 주소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어요. 폐렴 같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정우가 옆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병원비 정말 없어요. 구급차 부르면 돈 내야 하잖아요. 지은은 소년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정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하늘의 차가운 손을 잠깐 잡았어요. 그 손은 너무나 가벼웠고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지은의 가슴 속에서 오래된 죄책감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환한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늘은 들것에 실려 안으로 들어갔고 의료진이 재빨리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지은과 정우는 복도에 남겨졌습니다. 하얀 복도, 소독약 냄새, 어딘가에서 들리는 기계음. 지은은 이 냄새를 싫어했습니다. 생과 사가 오가는 이곳의 공기는 언제나 무거웠으니까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호자? 자신은 이 모녀와 아무 관계도 없었어요. 아니,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관계였죠.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접수 창구 앞에 섰습니다. 서류를 건네받고 펜을 들었어요. 보호자 이름칸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한지은. 그 이름을 적는 순간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이름이 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지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20년 전 판결문을 낭독했던 바로 그 이름. 김도식을 감옥으로 보낸 검사의 이름. 지은은 서류를 제출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우는 그 옆에 조그맣게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소년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자판기에서 따뜻한 코코아를 뽑아 정우에게 건넸죠. 마셔. 몸 좀 녹여야지. 정우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의사는 나오지 않았고 수술실 불빛만 계속 켜져 있었어요. 지은은 복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창문에는 빗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그 빗줄기를 보며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비도 이랬을까?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지은이 벌떡 일어났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의사는 피곤한 얼굴로 설명했습니다. 급성 폐렴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며칠간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어요.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건가요? 일단 안정은 됐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켜봐야 해요. 면회는 내일 오전부터 가능합니다. 의사가 돌아서 가려는 순간
지은이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의사는 잠깐 멈춰서서 말했어요. 입원비와 치료비 합쳐서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정우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200만 원. 그 돈은 이 소년에게 천문학적인 숫자였겠죠. 지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습니다. 정우가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지은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갚을 필요 없어. 그냥 엄마 잘 돌보면 돼.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이건 선의가 아니었어요. 이건 빚을 갚는 일이었습니다. 20년 전 갚지 못한 빚. 정우는 대기실 의자에서 곧 잠들었습니다. 지은은 소년의 옆에 앉아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멈췄습니다. 강민서? 전 동기였고 지금은 대형 로펌 대표였죠. 오랜만에 연락하려니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문자를 보냈어요. 민서가, 나 지은이야. 오랜만이지? 가리봉 사건, 그때 기록 아직 있니?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지은아? 갑자기 왜? 그 사건은 끝난 지 오래야. 지은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더라. 김도식의 딸. 이번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나서야 짧은 답장이 왔어요. 이제 와서 왜 그걸 꺼내려고 하는 거야? 지은은 문자를 보내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민석이 받았어요. 지은아, 그 사건은 건드리지 마. 다 끝난 일이야. 지은은 낮게 말했습니다. 민석아, 나 그때 잘못한 것 같아. 김도식, 그 사람 정말 억울하게 간 거 아닐까?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증거도 있었고 증인도 있었잖아. 내가 왜 그래? 은퇴하고 나서 이상해진 거 아니야?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민석아, 당시 기록 좀 찾아줘. 부탁이야. 민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찾아볼게. 근데 지은아, 그 일은 조심해. 건드렸다간 너도 다칠 수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고 비는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지은은 가야만 했습니다. 정우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지은은 소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괜찮아질 거야. 내가 꼭 지켜줄게.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켜야 하는 건 이 소년만이 아니라 20년 전 무너뜨린 진실이라는 것을요. 사흘 후 지은은 서울지검 기록보관실 앞에 섰습니다. 이곳은 지하 3층에 있었고 오래된 사건 기록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어요. 형광등 불빛은 어두웠고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강민석이 연락해준 담당자가 낡은 박스 하나를 꺼내왔죠. 2001년가 2753호 가리봉 방직 공장 화재 사건입니다. 담당자가 박스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박스 뚜껑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진술서, 감정서, 2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증거들이었죠. 지은은 하나씩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화재 현장 사진이 먼저 나왔어요. 까맣게 탄 건물, 무너진 기둥, 그을린 벽. 그 속에서 3명이 숨졌습니다. 방직 공장 야간 경비원, 청소 노동자, 그리고 늦게까지 일하던 직원. 모두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죠.
다음은 증인 진술서였습니다. 포장마차 사장 이정호의 진술. 그날 밤 11시쯤 김도식이 공장 근처를 서성이는 걸 봤습니다. 손에 라이터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어요. 당시에는 의심하지 않았던 문장이었죠. 하지만 지금 다시 읽으니 이상했습니다. 왜 한밤중에 포장마차 사장이 그곳에 있었을까요? 지은은 다른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증거 목록 페이지의 필체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또박또박한 글씨체,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었죠. 하지만 다른 하나는 흘려 쓴 글씨였고 누군가 나중에 추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빨간 스탬프가 찍힌 종이가 나왔어요. 감식 미완료.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감식 미완료? 당시 감식반은 전기압선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탬프는 그 조사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왜 조사를 완료하지 않았을까요? 지은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당시 수사팀에 있었던 형사 오세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진아, 나 지은이야. 지은 누나?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리봉 사건 기억하지? 그때 전기압선 감식 결과 왜 안 나온 거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세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 그거 건드리지 마세요. 당시에 위에서 내려온 지시였어요. 빨리 마무리하라고.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지시했는데? 누나도 알잖아요. 그때 재개발 바람 불 때였고 그 공장 부지도 재개발 구역이었어요. 사건 길어지면 곤란한 사람들이 많았죠. 지은은 전화를 끊고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개발.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방화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조작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김도식은 그저 희생양이었던 걸까요? 지은은 기록 보관실을 나와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가리봉동. 그날 증언했던 포장마차 사장이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했거든요.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여전히 낡은 골목이었습니다. 포장마차는 그대로 있었고 주인도 그때 그 사람이었어요. 사장님. 지은이 다가가자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님 뭘 드릴까요? 저 기억하세요? 20년 전 가리봉 화재 사건 때 검사였던 한지은입니다. 사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행주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아, 그때. 지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때 증언 기억하시죠?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사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검사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김도식이 불냈다고 증언하면 새 점포 하나 준다고 했어요. 안 그러면 우리 가게도 보상 못 받는다고 협박했고요. 지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김도식 씨는 정말 그날 밤 거기 없었던 건가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못 봤어요. 전 그날 밤 집에 일찍 들어갔어요. 그런데 형사들이 와서 이렇게 진술서를 써주라고 했어요.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지금이라도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장은 두려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말하면 저도 처벌받나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언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날 밤 지은은 정우와 하늘의 집 앞에 섰습니다. 재개발 직원 2명이 현관문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있었어요.
체납 3개월. 이번 주 안에 집 비우세요. 정우가 울먹이며 문을 붙잡았습니다. 제발요, 엄마가 아픈데 어디로 가요? 지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직원들이 지은을 쳐다봤어요. 누구세요? 보호자입니다. 얼마죠? 지은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20년의 빚, 이제 갚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늘의 상태는 나아지는 듯 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지은은 매일 병원을 찾았고 정우는 학교를 마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셋은 점점 가족처럼 가까워졌죠.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하늘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지은은 곧바로 차를 몰았어요. 빗속을 헤치며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정우가 벽에 기댄 채 울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니? 지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폐혈증이 진행 중입니다. 감염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지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폐혈증? 그건 생명이 위험하다는 뜻이었죠. 들어가 봐도 될까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만요. 하지만 환자가 많이 약해져 있으니 조심하세요. 지은은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늘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지은은 침대 곁에 앉아 하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하늘 씨, 나 기억 안 나시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나는 당신 아버지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하늘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지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한지은이에요. 20년 전 당신 아버지를 감옥으로 보낸 검사였어요. 그때 난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과했어요. 그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자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어요. 보호자분, 밖에 아동보호팀에서 나왔습니다. 지은은 황급히 복도로 나갔죠. 2명의 직원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고 정우는 그들 사이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지은이 물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미성년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어머니는 입원 중이고 보호자로 등록된 분은 법적 보호자가 아니시죠?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는 임시 쉼터로 이송해야 합니다.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전 안 가요. 소녀는 지은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어요. 할머니, 제발이요. 저 여기 있을게요. 지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단호했어요. 규정입니다. 내일 오전에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들이 돌아서자 정우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다 할머니 때문이잖아요. 할머니가 나타나고 나서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와요. 정우의 주머니에서 휘슬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를 내며 복도 바닥을 굴렀죠. 지은은 그 휘슬을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정우의 말이 맞았어요. 자신이 나타나고 나서 이 가족에게 더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재개발 직원들, 아동보호팀, 그리고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하늘까지.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도 나는 이런 울음을 들었지. 법정에서 어린 하늘이 울던 소리를. 지은은 무릎을 꿇고 정우를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우는 지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지은이 돌아보니 오세진이 서 있었어요. 당시 수사를 함께했던 형사였죠. 세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그 사건 건드리지 마. 내가 경고했잖아. 지은이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세진아, 왜 그래? 뭐가 문제야? 세진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위에서 이미 알아. 내가 기록 보관실 뒤지고 포장마차 사장 만난 거 다 알고 있어. 그거 파면 너도 공범이야. 당시 내 서명도 있었잖아. 기억 안 나? 지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맞았어요. 당시 자신도 그 조작된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의심 없이 단지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공범이었습니다. 세진이 계속 말했어요. 지금 멈추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해줄 수 있어. 그 가족한테서 손 떼. 지은은 세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낮게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기억나. 내가 공범이라는 것도 알아. 그래서 이제라도 바로잡을 거야. 세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아, 후회할 거야. 이미 20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어. 더 이상은 안 그럴 거야. 세진은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지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도 없었어요. 정우를 다시 안아주며 지은은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감식반에 근무했던 전직 기술자 박윤호였어요. 강민석이 겨우 연락처를 알아내준 사람이었죠. 윤호는 은퇴한 후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박윤호 선생님 계신가요? 지은이 정비소 안으로 들어서자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시죠? 저는 한지은이라고 합니다. 20년 전 가리봉 화재 사건 기억하시나요? 윤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렌치를 천천히 내려놓더니 지은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 사건을 왜 지금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당시 전기압선 감식이 중단됐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윤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따라오세요. 윤호는 지은을 정비소 뒤편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먼지 쌓인 선반 사이로 낡은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윤호가 그중 하나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 한 통이 들어 있었죠. 이거 당시 복사본입니다. 원본은 증거품으로 제출됐는데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지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윤호가 대답했어요. 현장 CCTV 백업입니다. 공장 맞은편 건물에 카메라가 하나 있었어요. 화재 당시 영상이 찍혔죠. 근데 위에서 이걸 증거로 채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보시면 압니다. 윤호는 창고 구석에 있던 낡은 VHS 플레이어를 꺼내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흑백 영상이 나타났어요. 날짜는 2001년 5월 12일 밤 10시 40분. 화면 속에는 방직 공장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11시 10분쯤
갑자기 공장 외벽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전기 스파크였습니다. 지은은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어디에도 사람은 없었어요. 김도식도 다른 누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전선에서 불꽃이 튀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죠. 윤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기압선이었어요. 누가 일부러 불 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지은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김도식 씨는 억울하게 죽은 거죠. 윤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전 이 테이프를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장이 말했어요. 재개발 때문에 사건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희생양이 필요하다고.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자책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윤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전 그냥 기술자였어요. 위에서 입 닥치라고 하면 그래야 했죠. 그게 공무원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심이 괴로워서 이 테이프만큼은 몰래 복사해뒀어요. 지은은 윤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윤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은퇴했고 이제 잃을 것도 없습니다. 도와드리죠. 지은은 그날로 포장마차 사장 이정호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녹음 좀 해도 될까요? 증언이 필요합니다. 이정호는 두려운 표정이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은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때 왜 거짓 증언을 하셨나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이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형사들이 겁줬습니다. 재개발 방해하면 다 잡혀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합 사람들이 와서 새 점포를 주겠다고 했죠. 전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녹음을 마친 후 지은은 오랜 지인인 탐사기자 최민지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지야, 나 지은이야. 중요한 제보가 있어. 당장 만날 수 있어? 민지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은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20년 전 조작 수사건이야. 증거가 있어. 카페에서 만난 민지에게 지은은 비디오 테이프와 녹음 파일을 건넸습니다. 민지는 내용을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어요. 선배님, 이거 진짜예요? 엄청난 특종인데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도해줘.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 사흘 후 기사가 터졌습니다. 20년 전 가리봉 화재, 조작 수사 의혹, 전직 검사 양심 고백, 증거 공개. 온라인은 순식간에 들끓었어요. 댓글이 폭주했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뉴스 방송에서도 연일 보도했죠. 지은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기자들, 변호사들,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지은은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강민석에게만 연락했죠. 민석아, 재심 청구 도와줄 수 있어? 민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이렇게까지 나갈 줄 몰랐어. 알았어, 도와줄게. 그날 저녁 지은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병실 문을 열자 하늘이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키고 앉아 있었어요. 정우가 옆에서 과일을 깎아주고 있었죠. 지은 선생님, 하늘이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몸은 좀 어때요? 하늘이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정우한테 들었어요. 선생님이 아버지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계신다고. 지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늘이 계속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억울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하늘의 손을 잡았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이제라도 바로잡을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석양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들이 앞다퉈 내밀어졌죠. 지은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 계단 앞에 섰습니다. 하늘도 휠체어에 앉아 함께했고 정우는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20년 전 그날처럼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어요. 2001년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김도식 씨라는 분이었죠. 그분은 가리봉 방직 공장 화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수사는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움직였습니다. 지은은 계속 말했어요. 당시 저는 검사였습니다. 증거를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는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어요. 상부의 압력, 빠른 사건 종결, 재개발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한 사람의 억울함은 묻혀버렸습니다.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당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지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바로 저입니다. 한지은. 저는 그 사건의 담당 검사였고 조작된 증거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저 역시 공범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작이 있었습니까? 지은은 가방에서 USB 메모리를 꺼냈어요. 여기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당시 CCTV 영상, 감식 미완료 기록, 그리고 거짓 증언을 강요받았다는 증인들의 녹음 파일까지요. 또한 조작을 지시한 상부의 목소리도 담겨 있습니다. 법원 앞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고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죠. 지은은 USB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김도식 씨는 억울하게 감옥에 갔고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남겨진 가족은 20년 동안 방화범의 가족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했어요. 저는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 것입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 선생님, 하늘이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앞으로 나온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하늘에게 돌렸습니다. 저는 김하늘입니다. 김도식의 딸이에요. 하늘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단단했습니다. 20년 동안 저희 가족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저는 아이를 키우며 숨어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지은 선생님은 용기를 내셨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셨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검사님을 미워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사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죠. 지은은 하늘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힌 그 순간 20년의 원한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지은 전 검사님, 이제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검찰에서 저를 조사할 것이고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늦었지만 진실을 밝혔으니까요. 정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녀는 주머니에서 휘슬을 꺼내 들었어요. 이건 외할아버지 유품이에요. 20년 동안 엄마가 소중히 간직했던 거예요. 이제 외할아버지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우가 휘슬을 불었습니다. 삑! 맑은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울려 퍼졌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였죠. 강민석이 변호사로서 함께했고 박윤호와 이정호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지은은 오세진과 마주쳤어요. 세진은 복잡한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아,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지은이 대답했어요. 세진아, 아직 늦지 않았어. 너도 증언해줘. 당시 상부에서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세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아직 용기가 안 나. 지은은 세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 언젠가는 내 차례도 올 거야. 세진은 고개를 숙인 채 멀어졌습니다. 지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 앞에서 지은은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어요. 김도식 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합니다. 당시 수사는 조작되었고 증거는 은폐되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재심 여부는 한 달 내로 결정하겠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지은은 하늘과 정우와 함께 걸었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어요.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무지개 봐요. 지은은 고개를 들어 무지개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무지개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늘 씨, 재심 허가가 났어요. 전화 너머로 하늘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아버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건가요? 재심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박윤호의 비디오 테이프, 이정호의 증언, 그리고 당시 조작을 지시했던 상부 인사들의 녹취록까지 모든 증거가 제출되었어요. 검찰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했죠. 피고인 김도식은 무죄. 당시 수사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며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범죄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늘은 휠체어에 앉은 채 눈물을 흘렸고 정우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지은도 방청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판결 후 검찰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국가의 잘못된 수사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도식의 가족에게는 국가배상금이 지급되었죠. 하지만 하늘은 말했습니다. 돈으로 아버지를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제 떳떳해졌어요. 재판이 끝난 후 지은에게도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조작 수사에 가담한 혐의였죠. 지은은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어요. 저도 공범입니다. 당시 의심하지 않고 상부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검찰은 지은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심 고백과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참작한 것이었죠. 하지만 지은은 스스로 벌을 받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반납하고 공직자 연금도 포기했어요. 이건 제가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속죄의 의미예요. 주변 사람들은 말렸지만 지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을지로 골목 끝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낡은 포장마차가 새로 단장을 하고 팻말을 걸었어요. 무료 설렁탕 나는 비 오는 날만. 국자를 든 사람은 바로 한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은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끓이고 있었죠. 이 집 왜 비 오는 날만 여나요?
지나가던 손님이 물었습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비 오는 날 처음 국 한 숟갈을 나눴거든요. 그 기억을 잊지 않으려고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우가 학교를 마치고 달려왔습니다. 지은 할머니. 소녀는 이제 지은을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지은은 정우에게 따뜻한 국을 떠주었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선생님이 제 외할아버지 이야기 해주셨어요. 억울한 분이셨지만 진실이 밝혀졌다고. 정우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화범의 손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지은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자랑스럽구나, 정우야.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용기 내주셔서 가능했어요. 그때 하늘이 포장마차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휠체어 없이 걸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어요. 선생님, 오늘 제가 밥 해놨어요. 같이 먹어요. 지은은 앞치마를 벗으며 웃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내가 설거지할게요. 셋은 함께 하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재개발 걱정도 없었고 병원비 걱정도 사라졌죠. 작지만 따뜻한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밥이 놓여 있었어요. 정우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은도 함께 손을 모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으며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연금도 포기하시고 변호사 일도 못 하시잖아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이에요. 20년 동안 짓눌려 있던 돌이 비로소 치워진 기분이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지은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에 묻은 기름때를 닦으며 생각했어요. 인생도 이렇게 닦아내면 깨끗해지는 걸까? 오래된 죄책감도 묵은 원한도 따뜻한 물과 비누처럼 서서히 씻겨나가는 걸까요? 설거지를 끝내고 돌아서자 정우가 휘슬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이제 이 휘슬 보면 슬프지 않아요. 외할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요. 지은은 휘슬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별을 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김도식 씨,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히 쉬세요. 남은 가족들은 제가 지킬게요.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비가 내렸습니다. 지은은 다시 포장마차를 열었어요. 무료 설렁탕 나눔. 줄을 선 사람들 중에는 노숙인도 있었고 힘든 하루를 보낸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지은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국을 떠주었죠. 국물 뜨겁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국을 한 숟갈 떠먹고 말했어요. 이 집 국물 참 진하네요. 뭘 넣으셨길래 이렇게 맛있어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끝까지 뜨겁게 끓였을 뿐이에요. 포장마차 천막 밖으로 비가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하지만 천막 안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따뜻했어요. 정우가 손님들에게 물을 따르고 하늘이 그릇을 나르고 지은이 국을 끓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가족처럼요. 지은은 국자를 저으며 휘슬을 바라보았습니다. 포장마차 한쪽에 걸려있는 낡은 휘슬. 그것은 이제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용기의 증표였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속삭였어요. 국물은 끝까지 뜨겁게. 그게 내 마지막 판결문이야. 그리고 그날 밤 을지로 골목 끝 작은 포장마차에서는 따뜻한 국물 냄새가 비 내리는 거리로 퍼져나갔습니다. 만약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한 줄의 응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